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지난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을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현직 신부들이 인권 유린과 횡령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를 받아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 지역사회에선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천주교라는 종교단체 소속 사제들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어떻게 인권유린, 횡령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립희망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의혹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물론 천주교 대구 대교구 내부에서 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그러니까 종합대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대구문화방송은 이와 같은 의혹을 접하고 2년 가까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 관련 비리 의혹을 집중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그동안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해온 천주교 대구 대교구 관련 비리 의혹 보도 내용을 종합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교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집 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준규 천주교 개혁연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 대구 대교구 관련 비리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대구 MBC 신병철 기자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시사톡톡은 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 측의 토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만 대교구 측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산하 관련 공적 기관들의 이제 비리 의혹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그 대구시립희망원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병철 기자. 네. 이제 신병철 기자와 이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교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던 시립희망원에서 인권유린이라든가 횡령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 운영을 주관하던 사제들이 사법 처리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시민들은 도대체 천주교 대구 대교구란 어떤 단체인가 이런 시각을 갖게 됐고 또 뭐 비자금 사건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눈으로 이제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혹도 제기되고 사회단체에서 수사도 촉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비리 의혹이 점점 커지고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심 기자가 이제 주로 취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 인권유린 횡령 사건 이로 인해서 천주교 사제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이 죄를 인정해서 희망원의 전 원장 신부 두 분께서 현직 신부입니다마는 감옥에 가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검찰의 수사가 미흡해서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많았다. 네. 이런 지적들이 시민 사회단체들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대구문화방송이 취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네. 희망원의 한 간부 직원이 생활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네. 1990년대 후반 희망원에 입소한 지체장애인인 A씨는 입소 직후 머물게 된 신규 생활관에서 30대 생활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희망원의 간부 직원에게 무자비하게 수분 동안 이제 폭행을 당해서 네. 사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이렇게 네. 증언했습니다. 네. A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야구방이 들고 막 뺑이 쳐서 어떤 능력을 들고 나가는데 누가 저거 만보예요. 이게 영리야.
이분은 이제 자신이 신규성학을 나온 뒤에도 다른 폭행치사 의혹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증언 내역이 매우 구체적이었는데요. 역시 같은 분의 말을 인터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비가 왔는데 오한이 진짜가지고 개인적인 오고만 나한테는 안 돼요. 이거는 나자면 진기좀 많지 못한. 네. 이 같은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대구 시립희망원에 대한 이제 조사도 시작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시립희망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갈 곳 없는 그 어떤 이제 아픈 분들을 보호하는 인권을 위한 시설인데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는 데서 이제 충격적인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자 우리 저 김경집 교수님, 그 두 분은 이제 이 천주교 이 내부 사정이라든가 성격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만,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 시립희망원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는 이 같은 소식을 혹시 소문으로라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하셨는지요? 처음 네. 공식적으로 접한 거는 네. SNS에서 네. 부산에 이제 그 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대구도 있어.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 들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도 역시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네. 접하게 됐습니다. 네. 이럴 수 있는 거죠. 늘 그런 시설에서는 그런 일이 늘 있어 왔어. 네. 그런데 다른 데는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네. 하얀 종이 잉크가 떨어지면 네.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듯이 네. 그런 것뿐이다라고 변명을 하거나 혹은 중화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특히 여기는 치유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을 마치 군대나 혹은 형무소에서 하는 것처럼 대했다라는 것. 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은평의 집 같은 경우는 네. 똑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출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거 뭐 각자의 선택에 맡기고 네. 또 그 안에 뭐 인문대학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걸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네. 왜 여기는 이렇게 했을까? 관행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 용납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단체일수록 훨씬 더 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훨씬 더 그 심각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님은 언제 이런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니까 네. 시민단체를 통해서 평소에 간접적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2년 전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했을 때인데 네. 모 언론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기자 러포 기사가 실렸어요. 그걸 보고 실상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제가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 때 네. 바로 이걸 폭로하면서 네.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날 바로 그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네. 제가 위원장으로 네. 활동을 하면서 네. 2차례에 걸쳐 선장조사도 실시하고 네. 국정감사에도 다루고 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시립희망원을 실상을 보면서 충격받은 것이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데 불구하고 네. 일반 대형 수용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문제점인 예를 들어 인권유린, 네. 또 보조금 횡령, 또 권력유착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점에서 네. 제가 더 놀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병철 기자. 네. 이런 폭행치사 관련 인터뷰는 이제 계속 나왔죠. 네. 네. 그 이후에도 다른 그 생활인으로부터 네. 증언이 나왔는데요. 네. 2000년대 후반에도 이제 신규성학원에서 또 다른 폭행치사 사건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인데 네. 지금 또 희망원에 살고 있는 이분의 증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 사람도 죽고 그 죽음하고도 그들이 병 걸리는데 그들이 막아 죽은 것도 있어. 그런 걸 말해보면 큰일 나지. 이 사무실 걸라보잖아. 그래 두들이 먹고 얼마 있다가 죽었더라고. 시립희망원을 운영해온 천주교 대구대교 측과 대구시는 지금까지 그 희망원의 직원에 의한 폭행치사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나 사망 진단서와 같은 관련 자료 공개는 아직까지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희망원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309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가운데 최소 21명이 네. 병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신규 생활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당시에도 신규 생활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왜 이런 곳에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립 희망원은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등 4가지 시설로 분류해서 네. 한 1,000명 정도 되는 생활인을 이제 거주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희망원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신규동이라 불리는 네. 그 신규 생활관입니다. 네. 희망원 내에서 자체 규율을 어기거나 희망원에 처음 입소한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인데요. 이곳은 생활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로 표현되는 곳입니다. 온갖 폭력과 가혹행위,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생활인들이 맞아서 숨졌다는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는 감옥과 같은 공간인데요. 네. 전 희망원 생활인 A씨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안에는 자장은 누구나 업무 잡은 나야. 자장은 반기 때문에 업무 안 좋고요. 그 안에 맞은 이거 맞은 이게 그게 자자야 이거 뭐지? 네, 이 신규 생활관에 이제 독방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졌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욱더 신규 생활관이 공포의 대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생활관에는 이제 1.5평 규모의 독방이 있는데 네. 희망원 측은 이 독방을 징벌방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독방은 징벌방 이외에도 신규 생활관에 그러니까 희망원에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반드시 한 2주 동안은 거쳐야 하는 거기서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이 좁은 곳에 10여 명의 생활인들이 갇힌 채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네. 이제 생활해야만 했고요. 네. 생리 현상조차도 독방 안에서 해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생활인 302명이 독방에서 평균 11일 동안 불법 감금된 사실이 확인됐고 네. 관계자들이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역시 전 희망원 생활인 A씨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장 많이 때는 열명 것들 없는 gem마 거기에 밤에 못 누워가지고 자장 뭐야 자요. 그자 뭐마 어찌는 뭐 솔직히 뭐야 정한다고. 희망원 측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위반자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징벌방을 운영해 왔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이제 죄가 있다고 보고 전 희망원 원장 신부 2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희망원의 한 생활교사가 2015년 10월 재미로 한 생활인을 상고로 데려가서 이 경품 사격용 공기총에 고무 탄환을 장전해서 쐈다. 이게 이제 검찰 수수 결과 이런 내용이 드러났고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참 이 갈 곳 없는 참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시설에서 이런 일이 재행됐던 것입니다. 그 심 기자가 조금 전에 희망원에서 숨진 사람이 생활인이 309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300명이 넘는데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 당시에 자세하게 조사가 됐었습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도에 희망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요. 네. 그 조사 벌인 기간이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조사였는데 모두 309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숨진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 소홀로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한 채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사로 처리된 201건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한 결과 21건이 병사가 아닌 의문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 희망원 측이 정신장애를 앓는 생활인들을 그 간병인으로 동원해서 네. 부주의로 3명의 그 생활인 환자들이 숨지는 등 모두 5명이 억울하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나 조사 기간이 아닌 그 2010년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생활인들이 억울하게 숨졌는지는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이 상당수 죽음을 검사 지휘도 받지 않은 채 네. 병사로 은폐했고 네. 또 명백한 외인사도 숨겼기 때문입니다. 대구대교구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른바 노예 노동. 생활인들에게 노예 노동을 시켰다는 그런 이제 그 결과, 조사 결과도 이제 밝혀졌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말로 듣고도 참 믿어지기 어려운 그 내용이었는데요. 네. 대구시립희망원은 1980년부터 연평균 한 1,500명 정도의 노숙인과 지체 장애인을 수용해 왔습니다. 희망원은 이곳의 생활인들에게 재활 작업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을 시켜왔는데요. 외부 업체를 위해서 종이 가방을 만들거나 의자 바퀴와 하우스 핀 같은 것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활인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한 달에 수천 원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전 희망원 생활인 A씨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앉아서 여자인네 해봐야 앉아서는 묻겠는데 주고 지켜있는데 주고 이제가 누가 내제 아야 생활인들에게 반강제적인 이른바 노예 노동은 매우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생활인들의 노동력을 제공한 희망원 측은 특정 업체에게 작업장까지 무료로 주는 특혜까지 제공했습니다. 네. 대구시는 희망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고 이 해당 업체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반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 결과였죠. 네. 자, 이렇게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했고 대구시가 감사를 했고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사실 이제 일부 조사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 조사, 감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런 대형 수용시설의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거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네. 또 거기에다 이게 대구 시립시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구 지역사회의 견고한 권력의 카르텔이랄까 네. 검찰 조직부터 해가지고 이런 벽을 뚫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고 네. 또 내부에서도 이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서류 같은 거를 분쇄기에 없애든지 이런 네. 식으로. 또 이게 그렇습니다. 천주교 단체가 운영하는 어떤 이런 시설에서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난 것 자체가 충격이지만은 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수용인들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관리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시 되었다는 그 점에서 이 근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나은 가톨릭 시설에서 이런 정도다. 여기 손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내부의 어떤 인식도 좀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 일종의 어떤 내부적인 카르텔 비슷한.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딱 비교하기 좋은 대상이 하나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운영 주체는 서울이고 위탁을 수도단체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서울시립 갱생원을 은평의 집으로 바꿔서 구조랑 똑같아요. 네. 희망의 집이면 사실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은평의 집은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들 그냥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삶의 어떤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모든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대학을 만든다든지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혹은 견학도 간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안 나가려고 할 정도고요. 또 강제 노역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일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오늘 일 좀 제발 그만하세요. 이분들이 이제 돈 욕심이 나니까 웬만큼 하면 30만 원도 받고 하면 7, 80만 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혹은 덮어간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감사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모범을 따른다면 이게 시에서 하는 어떤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시립희망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그리고 횡령 사건은
대구 지역 시민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천주교 대구 대교구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횡령 사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 기자. 네. 이제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고, 그래서 이제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래서 이 조성 주체인 원장 신부가 사법 처리를 이제 받은 겁니다. 이 비자금이 그런데 이 사목공제회라는 그러니까 신부들의 노후 복지 자금 관리하는 이런 사목공제회로 들어가서 검찰 수사가 이제 됐고 또 일본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주목을 받게 되고 어떤 비자금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 하는 최초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희망원의 전 원장 신부는 그 생활인들의 부식비를 이제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해서 네. 국고 보조금 5억 8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1억 7,500만 원이 이제 천주교 신부들의 노후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목공제회에 이제 계좌로 흘러 들어갑니다. 네. 이 중에 이 돈 중에서 이제 5,500만 원이 다시 빠져나가서 원장 신부의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원장 신부가 겸임으로 병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 정신병원에서도 매점 수익금 한 6억 원 정도가 역시 사목공제회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희망원 측이 사목공제회에 돈을 지원해야 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곳이 혹시나 비자금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부 보조금을 수억, 밝혀진 것이 수억이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수백억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사목공제회 내부의 자금 흐름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역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인권연대 등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 소속의 가톨릭 신문사의 전 사장 신부가 억대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네. 전 사장 신부가 2005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문사가 받은 기부금 약 6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인권연대에 따르면 신문사 주최 자선 콘서트 후원금으로 한 기업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에 준 약 2억 원 정도의 이 돈이 사장 신부의 사목공제 통장 계좌에서 네. 이제 발견된 것입니다. 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후원금이 천주교를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요. 가톨릭 신문사 돈으로 콘서트가 열렸고 후원금은 천주교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네. 인권연대 등은 봐주기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몇 년 뒤 희망원의 원장 신부가 겸임 원장으로 있었던 대구 정신병원에서도 6억 원 정도의 비자금이 조성이 됐고요. 이 돈이 사목공제회의 차명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대구 정신병원을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사목공제회가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역 법조계는 차명 계좌 관리만으로도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탈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심 기자. 네. 이 사목공제회가 천주교 대구 대교구 내부 금융기관의 역할도 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목공제회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약 40년 전에 네. 사제들의 복지와 은퇴 신부들의 복지 그리고 본당, 성당의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450명의 신부와 70여 개의 성당이 이제 회원인데요. 이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최소한 수백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목공제회는 이런 자금을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회원들이 사목공제회가 관리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이제 돈을 보내면 이 입금된 내역을 바탕으로 따로 전산 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 통장을 발행해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금융기관과 달리 거래 내역을 담은 전산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때문에 3억 공제와 회원들 간의 거래 내역은 사실상 비밀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성된 비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참 알아내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말하자면 금융업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3억 공제에는 그 성당에서 수십억 원을 예탁받고 또 수억 원을 대출해주고 하는 등 이런 이제 금융업을 사실상 금융업을 해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대출 이차를 받아서 수익을 냈고 그렇지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3억 공제 관계자에 따르면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산하에 있는 이제 많은 사업장들과의 금융 거래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자 수익을 내고 있지만 무등록이다 보니까 40여 년 동안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설 금융기관에 준하는 뭐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뭐 부가세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뭐 전혀 납부를 안 했을 거고요. 그게 이제 규모가 크다면은 뭐 차세 여러 문제도 좀 크게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천주교 대구 대교구에 의혹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3억 공제가 이 비자금을 이 세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3억 공제회 이게 본래 어떤 것입니까? 뭐 교구마다 이제 3호 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개는 아까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로 사례들의 노후 복지로 쓸 수도 있고 네. 또 본당을 설립할 때 네. 설립 기금으로 이래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래서 본당을 지원하는 또 비영리 기관인데 네. 대구 교구의 문제점은 수사에서 약간 드러났습니다만은 교구 산하 사업장이나 기관들의 어떤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종교 가톨릭만이 아니고 종교 단체의 어떤 재정 특히 돈의 흐름은 참 추적하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검찰에서 역시 어떤 종교 단체의 재정만큼은 불가침 성역으로 네. 제까지 했기 때문에 네.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네.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좌나 저 계좌나 결국 같은 건데 이러이러한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나눠놨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시점에서 보면 이게 비자금처럼 볼 수 있지만 네. 이건 개인이 횡령을 하거나 비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비자금의 인식과는 다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안에서 이런 자금 가지고 다 이루어졌다면 상관이 없지만 네. 거기에 어떤 공적인 문제가 개입됐다면 그건 어떤 기관이든지 투명성은 의무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관행이라든지 혹은 우리 내부의 문제는 늘 그래왔다라는 식으로 덮어지면 이건 문제가 앞으로 커지면 커지지 결코 작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신망원의 경우도 국가 보조금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모은 돈이 아니라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우리끼리 모은 돈이라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신자가 출연한 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적인 거거든요. 네. 이 시립희망원에서 이제 비자금 의혹이 이제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천주교 대구 대교구 내부에서 더 큰 비자금을 포함한 더 큰 비리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가 됐단 말이죠. 네. 그 제기가 된 기관이 바로 대학교, 종합대학교에서 그리고 종합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비자금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병철 기자도 본격적으로 취재하게 됐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취재진이 선목학원 이사장 조한길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서 지난해 4월 보도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그 전 총장 신부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작성한 이 문건에는 매우 구체적인 비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대학교가 교비로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 돈이 대구 대교구로 흘러갔는데 그 돈 규모가 3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네.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조한길 대주교가 개인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썼다는 의혹도 있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실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대해서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문건 작성자가 당시에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네. 불만을 품고 추측성으로 쓴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밝혔기 때문에 네. 사실 아니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교주 주인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선목학원이죠. 네. 근데 이 그동안 보도를 보니까 이 선목학원이 수백억 원을 불법적으로 집행을 했다라는 이런 이제 보도를 했는데 심 기자도 보도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교육부 감사 결과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선목학원은 법정 부담금 납입과 부속 병원에 투자되는 그 용도로 해서 27차례에 걸쳐서 260억 원을 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적립금은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 재산은 학교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을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네. 쓴 것입니다. 네. 교육부는 선목학원이 규정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나머지 311억 원은 기본 재산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라고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수의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역시 같은 그 교육부 감사에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료원은 일반 경쟁 대상 계약 87건에 461억 원어치를 지명 경쟁과 수의 계약으로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역시 일반 경쟁 입찰 대상인 10건에 약 98억 원어치의 용역 계약 등을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수의 계약은 계약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비리의 여지가 커서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행태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 대구 가톨릭 대학교 부속 병원,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도 수백억 원대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또 노조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 노조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 병원 결산서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에서 학교 법인인 선목학원에 보낸 전출금은 1,2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외부 회계 감사 자료에는 이 중에서 635억 원이 누락된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노조는 당연히 사라진 돈의 행방을 병원 측에 따져 물었고요. 병원 측은 의대 임상 교수 급여로 지급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 측은 인건비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장대로라면 2016년도 전문의 1인당 인건비가 다음 해 한 해 만에 무려 44.7%나 오른 것인데요. 노조는 임상 교수들도 임금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인건비가 45% 오른다는 것이 우리 교수님 학교에도 계셨었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이런 환상적인데요. 그렇죠. 예. 뭐 요즘과 같은 또 불경기 때. 자,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것은 공공기관 중에 최고의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병원은 역시 아주 중요한 공공기관이고 이 공공기관에서 무슨 이제 비자금, 불법 수의계약, 회계부정 이런 단어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사회,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제 다시 보게 된 것이고 그 의혹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이제 보도에 접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는 또 연이어서 이제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 것이고요. 일부분은 감사 결과 이제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이제 상당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비현실적인 그 현상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규정에 따르면 네. 예를 들어 특히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네. 어느 한쪽에 돈이 크게 지불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이거를 규정에 따라서는 그걸 해결을 못하니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저쪽으로 먼저 돌려놓고
그런 뜻으로 보통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럼 그걸 해결이 되면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하고 나서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아예 그거를 대놓고 그렇게 빼는 학교도 사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상태로 안 돌려놓은 상태에서 딴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증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규정이 불편하다가 아니라 그 규정이 왜 요구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공론화시켜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 문제는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예외 조항을 줘야 된다든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정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모범을 보여줘야 될 곳에서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주어진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학교 혹은 종교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 사회단체들, 그렇게 복지, 의료, 교육 사업하는 일반 사회단체들조차도 이제는 재정 문제를 투명을 요구한단 말이죠. 네. 종교단체도 이제는 거기에 맞게 달아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 로핑크가 있습니다. 네.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 양식, 곧 대조적인 모습을 오히려 보일 때 대사회적인 복음적인 영향력이 발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복지나 의료, 교육사업과 차별성을 잃어버린 우리 대구 교구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종교단체들의 모든 사업체들이 꼭 새겨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논의와 조금 비껴가는지는 모르지만 네. 어차피 뭐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또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적어도 교회에서 운영한 학교, 병원 이런 데서 해야 될 문제는 이런 그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부용 예산을 줄이고 투명하게 해서 네. 그 병원과 학교에서 적어도 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학교라면 비정규직을 줄여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어떤 건전성을 확보하는, 네. 흔히 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네. 하잖아요. 네. 역으로 말하면 나라도 못하는 거를 교회는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대전환점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제 천주교 대구 대교구 관련 비리에 주목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종교단체가 아니고 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공적 기관 운영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공적 기구는 사실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을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인 잣대로 종교단체를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이 공적 기구,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 기구를 이게 대보는 것이죠. 사회적인 잣대로. 그래서 이제 취재도 계속하고 그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고요. 자,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소식, 뭐 저희 같은 기자들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80산에는 80cc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당시 80cc가 만들어질 때는 그 지역의 영산 80산을 훼손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많이 반대를 했고, 뭐 저는 그 현장까지 취재를 이제 간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80 골프장이. 그런데 이 80 골프장을 이 훼손하면서까지 골프장을 만든 주체가 천주교 대구 대교구고, 그리고 또 운영도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최근에 또 다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80cc는 네. 1990년도에 이제 미인가 회원권 530여 개를 발행해서 네. 30년 가까이 운영해 왔습니다. 네. 회원권 거래소에서도 우대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네.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우리의 보도 이후에 80cc의 시정 명령을 내렸고 동구청과 국세청도 탈세 규모 파악에 나섰는데 조만간 세금을 추징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천주교회가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그때 뭐 모든 법적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운영상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그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이 80 골프장이 80cc가 교회에 의해서 운영됐고, 물론 이제 비리가 나왔다는 건 이제 모르셨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 아직은 골프라는 게 네. 그 서민적 이미지와 좀 다르게 네.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골프장을 운영한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조차도 떠나가지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교회에서 정말 그냥 잘못된 부분이다. 그야말로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사업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프란치스 교황께서 방한하셨을 때 부탁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교님들한테 네. 부자들을 위한 부유한 교회, 하나의 웰빙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신적인 웰빙, 사목적 웰빙에 대한 유혹입니다. 곧 가난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잘 사는 자들을 위한 중산적 교회가 되는 유혹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기고 정말 해야 할까 안 해야 할 거를 이제 구별짓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803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부터 듣기는 했어요. 아니, 설마 그랬어요. 네. 뭐 그냥 소문이겠지 이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고 난 뒤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획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법성 위에 있는 거는 도덕성이에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내부에서 봤을 때 이게 도덕적인지를 과연 스스로 물어봤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일반 대중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라면 권장할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과연 이게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설립하고 운영했을까? 저는 이 질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대구라서 가능한 거 아닌가? 이 질문을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병철 기자. 네. 그 천주교 대구 대교구 수장이신 이 조한길 대주교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신 기자가 이제 가장 최근에 보도한 부분인데요. 이 대주교께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개인 장애인 시설을 세웠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문제의 장애인 시설은 이제 포항시 북구 송남면에 있는 이제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 네. 불과 10여 명의 이제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곳은 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네. 또 그 천주교 시설로 착각할 정도로 교회 시설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천주교 예배 시설인 경당과 기도와 묵상을 하는 피정 시설, 그리고 성모 동산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이 장애인 시설은 대구 대교구의 수장인 조한길 대주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조 대주교가 시설 틀을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네. 2003년 매일신문 사장이었던 조 대주교는 이 땅을 사서 장애인 시설 원장인 C씨에게 내놓았고 2년 뒤에 장애인 시설이 설립됐습니다. 조한길 대주교는 이곳에서 주요 신부들과 자주 미사를 집전했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 시설의 설립자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설립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시설에는 후원금과 기부금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이 장애인 시설 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전당 같은 게 필요한 거 다 주지. 신자들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그게 뭐 수십 명. 또 기업체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주고 신부님이 자기 아는 신자를 통해 가지고 모금해 주고. 조 대주교가 교우장으로 취임한 2010년 이후에 이곳에 헌금이 몰린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는 그 원로 신부들의 그 쇄신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네. 원로 신부들은 교구 쇄신을 요구하는 편지에서 작은 장애인 시설에 헌금이 몰린 것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전 수수라는 비난을 들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한길 대주교는 나중에 천주교 대구 대교구로 넘겨주겠다는 그 C씨 부부의 약속을 받고 땅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대구 대교구 신부들과 신자들은 조 대주교가 개인 왕국처럼 사유화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천주교 신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떤 성지보다도 잘 꾸며지고 개발을 했다 싶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십자가의 길 같은 경우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한길 대주교가 이곳을 아주 사유화해서 개인만의 어떤 그런 왕국 같은 시설로 만들려고 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앞으로 신병철 기자가 계속 취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자, 이렇게 천주교 대구 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비리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니까 대구에서도 이 쇄신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체로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네, 대구 천주교 사상 이런 일은 처음인데요. 네. 천주교 개혁연대는 지난달 8일 오후에 이제 대구시 시민공익지원활동센터에서 교회 사업장 개혁, 대구 대교구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대교구 한복판에서 열린 교구 쇄신 토론회에 신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이것은 매우 의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제자로 나온 천주교 개혁연대의 이제 한 공동대표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구교구가 왜 지금 계속 언론에 떠올리냐면 한국 교회 안에서 제일 약한데, 제일 센 줄 알았던 대구교구인데 아니에요. 약점이 제일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신학연구소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등 6개 천주교 단체로 구성된 천주교 개혁연대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외부가 아닌 천주교 내부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네. 신자들은 교구 쇄신의 절실함을 유감없는 목소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신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교회가 바뀌면 바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제일 제가 한 게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신앙원 사태라든가 아까 그 가톨릭 병원이라든가 가톨릭 대학교 이런 것들은 진짜 새 발을 피고 정말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런 집단이다. 네. 지금까지 신병철 기자가 그 대구 대교구 관련 그 공공기관들의 이제 비리 의혹들을 정리하고 종합을 했습니다. 자, 김경집 교수님. 예.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신자들의 그 실망, 이것도 뭐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의 비리는 결국 이제 천주교 내부의 어떤 개혁, 쇄신을 요구받는 것이 아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동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천주교 내부 또 천주교 외부. 내부는 이제 그 사제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그 젊은 이제 사제들도 있을 테고요. 또 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는 우리 이제 시민들, 시민사회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변화를 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예상되는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장애물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어떤 장애물들을 예상하시고 또 극복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슴이 아팠던 것은 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일반화돼서 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네. 이제 뭐 이래 그러려니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문제도 혹시라도 또 그래 이러고 넘어갈까 봐 좀 걱정스럽고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내에는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 벌써 네. 5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과연 신자들이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얼마나 많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차제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티칸 공의회에서 했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평신도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뭐 신교, 구교, 뭐 다른 종교를 다 통틀어서 지나치게 성직자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일반 신자들이 뭘 아는 거를 네. 아주 불편하게 여기고 네. 또 신자들 자신들도 내가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저기에 있는 문제를 알고 싶지 않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불각은 불가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평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네. 모니터할 건 모니터하고 또 내부 고발할 거는 하고 또 안에서 또 요청할 거는 하고 네. 그게 안 됐을 때는 외부에 용감하게 증언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네. 더 이상의 타락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제거할 수 있지 않나. 네. 인식 자체가 좀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카톨릭 내부에서는 그 순명이라는 예. 제도입니까? 예. 그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이 제기를 이제 할 경우에 어떤 순명, 그러니까 위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 때문에 내가 이제 어디 뭐 멀리 쫓겨가지 않을까 뭐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뭐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건 아니죠. 네. 뭐 실제로 보이는 거니까 뭐 네.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네. 교계 제도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네. 전체 어떤 구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순명은 구체적으로는 주교에 대한 순명이긴 하지만 좀 더 네. 넓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순명이고 교회에 대한 순명이지 개인에 대한 순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순명의 어떤 의미를 크게 본다면 우리 장상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거나 네. 혹은 비리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어떤 휘말렸거나 그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용감하게 직설하고 네. 때로는 고발도 하고 고발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용기를 내는 것이 저는 올바른 순명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가 순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님. 예. 저는 이제 교회의 이런 비리 의혹 이런 사건을 보고 신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만큼 이때까지 교회의 기대가 높다. 거기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새 신의 희망을 저는 봅니다. 네.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랬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상처는 드러날 때 네. 오히려 치유가 됩니다. 네. 감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간에 이런 관심을 끄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특히 그 탐사 보도에 가톨릭이 문제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네. 새 신을 위한 예언적인 징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가톨릭 교회가 근본에서부터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는 신자 공동체가 스스로 깨어나서 정말 내부 고발자가 되는 입장에서 옳지 못한 것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저 대구 MBC에서 이런 탐사 보도를 계속 하셨지만은 시민사회가 같은 그런 교회가 옳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좀 보면서 네. 조금 희망적이다. 네. 희망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좀 바람직해졌다라고 느끼는 거는 네.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늘 전가의 보도처럼 뽑던 게 뭐냐면 신법과 실정법 문제예요. 네. 근데 적어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문제에서 신법 운운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사회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객관적인 어떤 안목은 갖추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중요한 계기가 돼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전환, 좀 더 긍정적인 어떤 미래로서의 어떤 전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건 오히려 교회의 축복이지 재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좀 더 지켜보고 또 내부에서 응원할 건 응원하고 제동할 건 제동해야 되겠죠. 심 기자, 네. 우리가 이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이 특정 종교 단체, 그러니까 종교 단체의 특수 환경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언론이 집요하게 파헤치느냐, 뭐 이런 항변도 좀 들었고요. 자, 뭐 우리 언론의 이제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세요?
제가 취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주변에서 많이 말리고 종교단체 이야기인데 기자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종교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천주교재단 이름으로 대구에 많은 이제 사회복지시설, 학교 그리고 언론기관 등 거의 270개 이상의 공적기관의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많은 국가 보조금, 정부, 지방 정부의 보조금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관련되어 있는 네.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희망원에서처럼 그런 어떤 횡령 등을 통해서 만든 비자금이 혹시나 교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 것이고 네. 앞으로 대구 문화방송은 저를 포함해서 계속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져서 확실하게 취재해서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민들도 다 알 거라고 네. 생각해요. 왜 그러는지.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구라서 이런 문제를 드러내놓고 해결했다. 네. 이런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대구교구는 가톨릭교회 내 한국 가톨릭교회 내에서 오래된 역사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21세기 어떤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쇄신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더 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 의원님. 예,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3억 공제가 늦게나마 이제 등록을 하고 운영도 정상화돼가고 있고 네. 또 골프장이나 뭐 가톨릭병원, 가톨릭대학 등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선할 노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우리 대구 MBC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노력에 감사하고 저도 역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적 차원에서 시작했던 여러 뭐 복지, 의료, 교육 사업들이 네. 이제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본마을 전도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타파하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느냐. 저는 그 해결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돌보지 않는 곳에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그것이 진정 해결책 보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도전의 길을 다시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심 기자도 네.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들이나 천주교 신자들께서는 저희 대구 MBC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쓴 약이 몸에도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천주교가 특히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쇄신하는데 저희 보도가 좀 크게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를 네. 통해서 천주교가 거듭나면 대구도 바뀌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공동체에 진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사톡톡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 측에 반론권을 주면서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토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만 대교구 측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 관련 비리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 신병철 기자는 이 보도로 대구경북 기자상 방송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기자상이지만 이 지역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는 점에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를 상대로 한 취재가 힘들고 또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역의 동료 기자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대구 문화방송에 주목하는 것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라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공적 자금이 투입된 노숙인 장애인 보호시설, 대학교 같은 공적 기관, 또 이용객의 돈으로 운영되는 병원과 골프장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존하는 기준은 종교단체의 이 특수성을 인정하는 잣대가 아니라
신 앞에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일반적인 잣대입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